오늘의 사연은 하나버드 기계공학 교수는 늘 일본의 기계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UN 포럼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후발주자였는데 언제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지? 수치를 보고 놀란 교수는 서울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철학을 보게 됩니다. 과연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표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지구를 살리는 이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기후기술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스펜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줄곧 주목해온 나라가 있었죠.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인버터 기술에서 말이죠. 제가 처음 도시바와 미쓰비시의 인버터 에어컨을 연구했을 때 일본이 세계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인버터 압축기 기술은 전 세계가 따라하려고 했던 기준점이었거든요. 저희 연구실 벽면에는 지금도 일본 주요 기업들의 기술 로드맵이 걸려 있어요. 파나소닉, 다이킨, 미쓰비시. 이 회사들이 만든 인버터 에어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전력 소비를 30% 이상 줄이면서도 냉방 성능은 오히려 향상시킨 기술이었죠. 제가 2005년 도쿄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효율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일본 기업들이 발표한 인버터 기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압축기 모터의 회전수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만 전력을 사용하는 기술.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일본은 기후기술의 기준이었다. 특히 인버터 기술은 그들의 상징이었다. 저는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일본의 인버터 에어컨 기술을 배우라고 말이죠. 그들의 압축기는 단순히 켜고 끄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처럼 부드럽게 출력을 조절했어요.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에 가까워지면 압축기 회전수를 줄이고 더 시원하게 해야 할 때는 회전수를 높이는 거죠. 이런 기술 덕분에 일본의 인버터 에어컨은 기존 정속 에어컨 대비 전력 소비를 무려 40%까지 줄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실내 온도 편차도 0.5 이내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죠. 제가 연구하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의 인버터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기업들도 미국의 기업들도 일본 기술을 라이센스로 도입하거나 합작 투자를 통해서만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었거든요. 2008년 교토의 정서가 발효된 이후 각국 정부들이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을 때도 일본 기업들이 가장 앞서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규제를 예상하고 기술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즈음부터 제가 받아보는 기술 보고서들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LG전자, 삼성전자,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본 기술을 따라하고 있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016년, 2017년으로 갈수록 이상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기술의 최선봉에 있다고 말이죠. 2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2019년 여름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UN 기후기술센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교수님, 이번 기후기술 포럼에서 발표할 데이터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바뀌려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2019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UN 기후기술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참석하는 행사였지만 그 해는 달랐어요. 주최 측에서 한국의 기후기술 혁신 사례라는 특별 세션을 준비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데이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인버터 에어컨 성능 비교표였어요. 처음에는 또 마케팅용 자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가 입을 열자 분위기가 달라졌죠. 이 데이터는 독일 TV와 영국 BSI에서 독립 검증한 결과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LG전자의 최신 인버터 에어컨이 일본 최고 제품, 대비 전력 절감에서 30% 이상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전력 절감 효과 기존 일본 제품 대비 35% 향상. CO2 배출 감축 연간 가구당 0.8톤 추가 절약. 소음 수준 34데시벨, 일본 제품보다 15% 낮음.
더 놀라운 건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IoT 연동 기능에서 한국 제품이 압도적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고 AI가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능까지. 일본 제품에는 없던 기능들이었죠. 제 옆에 앉아있던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뮬러 박사가 속삭였어요. 데이비드, 이 수치들이 정말 맞다면 게임이 바뀌는 거야. 발표가 계속될수록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인버터 에어컨은 단순히 전력만 아끼는 게 아니었어요. 실내 공기질까지 관리하는 복합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PM2.5 제거율 99.9%, 바이러스 살균 기능 탑재, 자동 청소 시스템으로 필터 관리 불필요, 음성 인식으로 자연어 명령 인식 가능. 저는 그 자리에서 메모를 계속 적어 내려갔어요. 이런 기능들이 모두 하나의 에어컨에 통합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AI 기반의 예측 냉방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귀가 30분 전에 미리 냉방을 시작합니다. 전력 소비는 기존보다 오히려 20% 줄어들면서도 최적의 실내 환경을 유지하죠. 발표자가 보여준 실제 사용 사례도 놀라웠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년간 테스트한 결과 전기요금이 평균 40% 절약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여름철 정전 사고도 크게 줄었다고 하더군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다. 한국이 기준을 다시 썼다는 걸. 휴식 시간에 저는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현준 박사였어요. LG전자에서 인버터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CTO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우리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에 오시는 건 어떨까요? 이현준 박사의 제안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0년 동안 일본 기술만 연구해온 제가 이제 한국을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성능 데이터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검증된 건가요? 이현준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작년에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테스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한국 제품이 에너지 효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본 데이터들이 정말 현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술 지형도가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현황,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변화, 에너지 효율 인증 현황.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것을 말이죠. 2019년 11월 저는 생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일본만 바라보던 제가 이제 한국에 와 있다니 말이죠. 이현준 박사가 직접 공항에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 저희 LG 스마트 홈 쇼룸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데이터로만 보시던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다음날 아침 서울 강남에 있는 LG 베스트샵 강남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1층에서부터 눈에 띄는 건 에어컨들의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일본 제품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얇고 더 모던하고 마치 인테리어 소품 같았어요. 이게 저희 휘센타워 시리즈입니다. 이현준 박사가 안내해준 체험 공간은 실제 거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었어요. 4층 높이의 복층 구조에서 에어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음성으로 명령해 보세요. 에어컨 켜줘라고 말씀해 보시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말했습니다. 에어컨 켜줘. 순간 에어컨이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소음이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봤던 최고급 제품보다도 훨씬 조용했어요. 소음이 34dB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거의 안 들리네요. 맞습니다. 도서관보다 조용한 수준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현준 박사가 스마트폰 앱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실내 온도, 습도, 공기질, 전력 소비량이 모두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AI가 예측한 최적 설정값까지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 AI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평소 퇴근 시간, 선호 온도, 활동량까지 모두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냉방을 제공하죠. 체험을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에어컨이 단순히 온도만 조절하는 기계가 아니었거든요. 공기청정기, 제습기, 가습기, 심지어 공기 살균까지 하나의 기기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PM2.5 농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공기청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 클린봇이 필터를 자동으로 청소해주죠. 정말 신기했어요. 작은 로봇이 에어컨 내부에서 움직이며 필터의 먼지를 자동으로 제거하고 있었어요.
사용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었다. 기술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쪽 바람 기능이었어요. 에어컨이 사람의 위치를 인식해서 찬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을 피하면서도 시원함은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에어컨 앞에 서서 움직여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람이 제 몸을 피해서 흘렀어요. 하지만 방 전체는 시원했습니다. 전력 소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현준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전력 소비량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일반 모드일 때 1.2kW였던 소비 전력이 AI 모드에서는 0.8kW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AI가 최적화하면 오히려 전력 소비가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냉방을 하지 않거든요. 체험관 한쪽에는 디자인 전시 공간도 있었어요. 에어컨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트쿨 시리즈는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에는 액자처럼 그림을 보여주다가 필요할 때만 에어컨으로 작동하는 거였거든요. 한국 소비자들은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체험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이현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언제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했어요. 사용자 경험과 환경 친화적 기술을 결합한 거죠. 서울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호텔 방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일본을 모방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접근한 결과였습니다. 기술적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 디자인, 환경 친화성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이었어요. 이건 혁신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이현준 박사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여기서 작년부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고효율 에어컨 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 방문한 집은 70대 박순자 할머니 댁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LG 벽걸이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선풍기만 틀고 살았는데 이 에어컨 생긴 후로는 정말 살만해졌어요.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게 신기했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이 에어컨 앱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손자가 가르쳐줬는데 이제 여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켜놓을 수도 있고요. 할머니 댁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작년 8월에 12만 원이었던 전기요금이 올해는 7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는데 전기요금이 오히려 줄었다고요? 이현준 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선풍기와 냉풍기를 교체한 효과죠. 인버터 에어컨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밤에 자는데도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예전 에어컨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썼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방문한 집은 30대 김철수 씨 가족이었어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LG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이 밤에 잘 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워서 자주 깨곤 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네요. 김철수 씨가 보여준 것은 에어컨의 수면 모드였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자동으로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AI가 뭔지도 몰랐는데 써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앱을 확인해보니 가족 구성원별로 선호 온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아빠는 24도, 엄마는 26도, 아이들은 25도. 에어컨이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최적 온도를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년에는 여름철 전기요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서도 훨씬 시원하게 지냈고요. 세 번째 방문지는 독거노인 이영수 할아버지 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여름철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에어컨이 온 뒤로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더위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지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할아버지 댁 에어컨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었어요. 실내 공기질을 모니터링해서 이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환기 알림을 주는 기능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창문 열지 말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으로 깨끗하게 해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에 만난 한 주민의 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라 여름을 이기는 삶의 도구예요.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김 과장님이 전체 현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00세대의 고효율 에어컨을 보급한 결과 전체 전력 사용량이 30% 줄었어요. 그리고 여름철 응급실 이용률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놀라웠어요. 작년 대비 폭염 관련 응급실 방문이 60% 줄었고 단지 전체 전기요금은 월 평균 2천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만족도예요. 여름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계절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된 거죠. 아파트를 나서며 저는 이현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효과까지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에어컨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전력 효율성, 건강까지 고려한 공기질 관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제품에 녹아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혁신이구나 싶었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 말이에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도쿄대학교의 다나카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20년간 일본 인버터 기술 개발에 참여한 권위자였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었거든요. 다나카 교수님, 혹시 한국의 LG전자 인버터 에어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어요. 데이비드, 사실 우리도 그들의 기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다나카 교수는 도쿄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한국 제품들을 평가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2020년 1월 도쿄대학교 기계공학과 실험실에서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주요 에어컨 제조사 기술진들과 대학 연구진들이 모여 한국 제품과 일본 제품을 직접 비교하는 자리였어요. 실험실 한쪽에는 다이킨의 최신 인버터 에어컨이, 다른 쪽에는 LG전자 휘센타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설정이었죠. 다나카 교수가 실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 소음도, 온도 유지 성능, 응답 속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겁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같은 크기의 방에서 실외 온도 35도, 목표 온도 25도 조건으로 4시간 동안 가동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일본 연구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LG 제품의 전력 소비량이 다이킨 제품보다 28% 적었거든요. 미쓰비시 전기에서 온 사토 부장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보죠. 하지만 3번을 반복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LG 제품이 일관되게 30% 이상 적은 전력을 소비했어요. 소음 측정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제품이 42dB인데 비해 한국 제품은 34dB이었어요. 거의 8dB 차이는 실제로는 소음이 절반 수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파나소닉에서 참석한 야마다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술이 뒤처진다는 건가요? 다나카 교수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G 제품은 압축기 제어 알고리즘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AI 기반의 예측 제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LG 에어컨의 작동 방식을 분석해보니 기존 일본 방식과 근본적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 제품은 현재 온도에 반응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 제품은 미래 온도를 예측해서 미리 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방에 들어올 것을 센서로 감지하면 미리 냉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력은 덜 쓰면서도 더 빠르게 시원해지는 거죠. 온도 유지 성능 테스트에서도 한국 제품이 앞섰어요. 설정 온도 0.3도 이내를 유지한 반면 일본 제품은 0.8도의 편차를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응답 속도였어요.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 시간이 일본 제품은 평균 45초였는데 한국 제품은 12초였습니다. 다이킨에서 온 스즈키 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기술을 쓴 건가요? 저는 서울에서 봤던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 센서, AI 알고리즘, IoT 통신을 모두 통합했어요. 에어컨이 단순한 냉방기가 아니라 스마트 홈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세미나가 끝난 후 다나카 교수와 따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10년 전 기술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기계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더 정밀한 압축기, 더 효율적인 열교환기. 하지만 한국은 사용자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다나카 교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미래를 먼저 봤어요.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스마트홈. 이런 변화에 대비한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며칠 후 다나카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도쿄대 연구팀의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결론 부분을 읽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인버터 에어컨 기술은 성능, 디자인, 사용자 경험 모든 면에서 현재 일본 최고 제품들을 넘어섰다. 특히 AI 기반 제어 시스템과 IoT 연동 기능은 차세대 기술의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이제 한국 기술을 연구하고 학습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20년 만에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스승이었던 일본이 이제 제자였던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기술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기존 기술의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기술 집행위원회의 화상회의였어요.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후기술 표준 재정립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연구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에 참여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참석했습니다. UN 기후기술센터의 라미레즈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냉방 부문의 새로운 국제 표준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고효율 냉방 기술의 선정이 핵심입니다. 첫 발표는 독일 대표였어요. 유럽의 최신 냉방 기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개발도상국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었죠. 일본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다이킨과 미쓰비시의 전통적인 인버터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혁신성은 부족해 보였어요. 그 다음이 한국 차례였습니다. 이현준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냉방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현준 박사가 보여준 데이터는 놀라웠어요.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진행된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였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1년간 한국 인버터 에어컨을 테스트한 결과였거든요. 전력 소비는 기존 제품 대비 평균 35% 감소했고 사용자 만족도는 9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호치민시에서는 전체 도시 전력 소비량이 8% 줄어들었어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개발도상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현준 박사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가격보다 총소유 비용에 집중합니다. 초기 구입 비용은 10% 정도 높지만 3년 사용 기준으로 전체 비용은 30% 절약됩니다. 프랑스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베트남 사례를 들면 기존 에어컨은 구입비 $500에 3년 전기요금 $1200로 총 $1700였습니다. 저희 제품은 구입비 $550에 전기요금 $800로 총 $1350예요. $350를 절약하는 거죠. 중국 대표가 기술적 질문을 했어요. AI 알고리즘의 현지화는 어떻게 하시나요? 각 지역의 기후 데이터와 사용 패턴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몬순 기간의 습도 패턴을, 인도네시아에서는 적도 기후의 특성을 반영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참석한 김 이사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ADB는 작년부터 한국의 고효율 냉방 기술을 기후 프로젝트의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미 12개국에서 도입이 확정되었어요. 세계은행 대표도 이어서 발언했어요. 저희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의 기후 적응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술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20년간 일본이 독점해왔던 국제 표준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유엔의 라미레즈 국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인버터 기술이 효율성, 경제성, 지속 가능성 모든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지원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으로 판단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다음 주 저는 세계은행의 기후변화 담당 부총재인 마리아 곤잘레스와 화상 미팅을 했어요. 그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는 더 이상 일본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올해부터 저희가 지원하는 모든 냉방 관련 프로젝트는 한국 기준을 따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AI 기반 제어, IoT 연동,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요구사항이에요. 마리아 부총재는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기업들도 이제 한국 기술을 라이센스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파나소닉은 이미 LG와 기술 협력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의 말, 저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연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2020 글로벌 냉방 기술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핵심 내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한국이 냉방 기술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다. 전 세계 고효율 냉방 시장에서 한국 기술의 점유율이 45%를 넘어섰으며 이는 5년 전 일본의 위치와 동일하다. 보고서 말미에는 더욱 놀라운 전망이 있었어요.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 냉방 시장의 70%가 한국 표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20년 전 일본을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이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2021년 봄 학기, 저는 하버드 기계공학과의 대형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기후기술과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제 강의를 듣기 위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MIT, 스탠포드에서 온 교환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기술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년 전 일본 에어컨의 사진이었죠.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저는 늘 일본을 배우라고 말해왔습니다. 일본이야말로 기후기술의 표준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2000년대 일본 기업들의 기술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파나소닉, 다이킨, 미쓰비시. 이 회사들이 만든 인버터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전 세계가 이들을 따라했죠. MIT에서 온 제니퍼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도 일본이 최고인가요? 저는 잠시 멈춰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기술의 세계에는 영원한 1등이 없다는 건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 LG전자 휘센타워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배우라는 이야기를요. 스탠포드에서 온 마크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이요? 갑자기 왜 한국인가요? 저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UN 포럼에서의 충격, 서울에서의 체험, 도쿄대와의 공동 연구,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표준 변경까지. 한국의 LG전자가 개발한 인버터 에어컨은 일본 최고 제품보다 전력을 35% 덜 쓰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접근 방식의 차이예요. 저는 칠판에 두 개의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일본식 접근법, 다른 하나는 한국식 접근법이었어요. 일본은 기계 중심적 사고였어요. 더 정밀한 압축기, 더 효율적인 열교환기, 하드웨어의 완성도를 추구했죠. 반면 한국은 사용자 중심적 사고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 IoT, 디자인까지 모든 걸 통합한 거죠. 하버드 3학년인 사라 학생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서울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80세 할머니도 쉽게 사용하는 스마트 기능, 가족 구성원별 맞춤 설정, 건강까지 고려한 공기질 관리. 기술은 성능만이 아니라 철학이어야 한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교수님, 그럼 일본 기업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고민했던 문제였거든요. 성공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1등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기술의 개선에만 몰두했죠. 하지만 한국은 뒤쫓아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칠판에 혁신의 딜레마라고 썼습니다. 기존 기술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으면 급진적 변화가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부담이 적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AI와 IoT를 접목할 수 있었던 거예요. MIT 박사과정인 데이비드 학생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국이 계속 앞설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그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만약 지금의 성공에 안주한다면 다른 나라가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낼 겁니다.
기술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왔거든요. 강의 말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존 것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나온다는 건 말이에요. 일본이 기계공학의 완성도를 추구할 때 한국은 인간의 삶의 질을 고민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의 결과를 만든 거죠. 한 학생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과감하게 조합하세요. 우린 늘 일본을 배우라 가르쳤지만 이제는 한국을 배우라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올 새로운 혁신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오늘 이 강의실에서 미래의 혁신가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었기를 바랐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연구실에서 다음 주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하버드 기계공학과 1학년인 한국 유학생 김민준 학생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를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에요. 2023년 여름 저는 다시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버드에서 온 20명의 학생들과 함께였어요. 글로벌 기후기술 현장 연수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한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에어컨 때문에 한국까지 온 건가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이건 단순히 에어컨 이야기가 아니거든. 첫 번째 방문지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4년 전 제가 처음 방문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한 변화가 있었어요. 단지 관리사무소의 박 과장님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이곳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박 과장님이 보여준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단지 전체의 탄소 배출량이 2019년 대비 45% 감소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K인버터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어요. 여름철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계절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되었거든요. 학생들은 실제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체험해 보았어요. 4년 전 만났던 박순자 할머니 댁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84세가 되신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이 에어컨 덕분에 여름나기가 정말 쉬워졌어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계속 줄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하버드 3학년인 에밀리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사용하시기 어렵지는 않으세요? 전혀요. 음성으로 말하면 알아듣고 스마트폰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손자보다 잘 다뤄요. 다음 방문지는 LG전자 창원 공장이었습니다. 이현준 박사가 직접 공장을 안내해 주었어요. 4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었습니다. 현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버터 에어컨은 전 세계 60개국으로 수출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200만 대를 생산했어요. MIT에서 온 알렉스 학생이 놀라며 물었어요. 1200만 대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품들이 기존 에어컨 대비 평균 40% 적은 전력을 소비해요. 계산해보면 연간 300만 톤의 CO2 배출을 줄이는 효과입니다. 공장 견학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AI 기반 생산 시스템이었어요. 각 제품이 설치될 지역의 기후 데이터에 맞춰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베트남용과 브라질용, 케냐용이 모두 다른 알고리즘을 탑재합니다. 현지 기후와 생활 패턴에 최적화하는 거죠. 이현준 박사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0억 명의 냉방 환경을 혁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하고요. 저녁에 학생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름밤이었지만 산들바람이 시원했어요. 스탠포드에서 온 사라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놀라워요. 한국이 이렇게 기술 강국인 줄 몰랐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겠니? 무엇인가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철학이야. 한국은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텐데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혁신의 순환이야.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으니 이제 다른 나라들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그 경쟁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마지막 날 저는 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주택들 사이로 LG 에어컨의 실외기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어봐. 아무 소리도 안 나지?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4년 전 제가 처음 경험했던 그 놀라움을 학생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한 집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더위에 지친 기색 없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신의 의미라는 걸 말이에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 사이사이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K인버터 에어컨들을 상상했습니다. 그 기술이 오늘도 세상을 시원하게 그리고 지구를 살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2024년 가을, 저는 하버드 연구실에서 새로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기후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사례 연구입니다. 서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바람의 변화가 가장 큰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 기술은 오늘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원하면서도 따뜻하게 말이에요.